네, 시장 뉴스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가 구름은 거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거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은 일단 보입니다만은 일단 내일 우리 시장은 또 미국 시장하고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이전에 형성되었던 고점 가격권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기술 분석 얘기를 잘 안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105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105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7.3%가 발표가 되었어요. 굉장히 높은 높은 그런 얘기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다시 얘기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를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 생산자가 먼저 물건을 생산을 합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소매상한테 넘기게 되고 그 부분에서 일단은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소비자 단에서의 물가 상승 부분은 보였는데 그보다 먼저 알 수 있는 게 생산자 물가가 높아지면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7.3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향후에 나올 지수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일단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격이 높으면 연준은 뭘 할까요? 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됐던 아니면 그 이전에 테이퍼링이 됐던 하는 부분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이 됐든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축소, 그렇죠? 금리 인상은 양적 완화에서 이제 긴축으로 바뀌는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회사들이 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회사가 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지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면은 회사들의 성장성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요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단 좀 일시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금리를 올린다든지 혹은 테이퍼링을 막 급하게 이걸 줄이는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성장주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시나리오의 중간에 뭐가 딱 꺾이는 건가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하는 부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뭘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됐던 금리 인상 부분을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제일 끝단이 뭐가 있었죠? 아까 설명을 해드릴 때 성장주들이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테이퍼링을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성장주가 다시 갈 수 있는 힘 자체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최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미국 내에서 IT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우리 시장에서도 일단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요. 성장주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줄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성장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이 오고 있다. 다시 뭐가? 구름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구름이 좀 거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파월 의장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뭐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항상 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항상 공급하고 수요 부분
요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막 늘어나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막 늘어나면, 혹은 공급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급하게 올라가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물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물건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첫 번째 부분보다 두 번째 부분은 이건 아름답지 못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분은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수요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본소득이라 하기보다는 부양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수요 자체는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급은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팍 튀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사실은 공장이라든지 생산자들이 향후의 이제 수요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은 당연히 공급은 다시금 원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요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수요를 갖다가 견인했던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거는 정부에서 개인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한테 돈을 많이 퍼줬죠. 이 돈 퍼준 거가 일단은 수요의 기반이 되면서 물건을 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주는 게 몇 월 달에 끝이 나요? 9월 달에 그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9월 달에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럼 무슨 돈으로 수요를 견인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은 월급을 받아서 예전에 보조금 받던 수요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죠.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수요단이 나중에 되면 좀 꺾일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공급 부분은 원상태가 되고 수요는 꺾이면은 공급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고용지수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용지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비농업 부분에서의 고용지수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여전히 한 700만 정도가 이전에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하고 현재 시점에서 실업자가 여전히 한 700만 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시장에,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는 일단 구름이 걷혔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장은 사실은 개인들이 시장을 이제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많았죠. 영끌을 한다. 영혼을 끌어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비투도 있었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동안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은 사실 시장에서 큰 영향을 못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DSR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총 부채를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한 2년 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대출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줄이면서 영끌이라든지 비투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의 돈을 약간 좀 해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은 DSR 때문에 예전만큼 사기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냐면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사실 기관한테는 크게 기대는 저는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누구죠? 기관은 누구냐면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기관인데, 펀드 매니저의 자금 누가 대줍니까? 개인들이.
펀드를 들면서 들어가는 자금이 펀드 매주의 자금이고 이게 기관 자금이다 보니까 기관한테는 크게 기대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한테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한테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는 원화의 환율 자체가 안정화되는,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흐름 자체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환율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하고 조금 민감도가 0.8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위안화 환율까지도 폈습니다. 이걸 봐야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살 수 있을지 사지 못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위안화 환율을 보면은 위안화 환율은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강세 움직임이고 위로 올라가면 약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 안에서 조금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 그 중국의 지금 2분기 GDP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 7.9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시장에서는 8.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둔화된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 일단은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일단 환율이 오늘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냐 하면 지금 GDP 수치 나오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안화는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일단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먼저 50일 신고가를 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 앞에 우리가 양태원 파트너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안에서 지금 겁을 먹기보다는 시장에서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극대화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가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 달에도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ESG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ESG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자, ESG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기업들이 뭐만 하면 됐냐 하면 돈만 벌면 됐잖아요. 돈만 벌면 됐는데 이제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연. SK 이노베이션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던데 혁신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K 이노베이션의 혁신은 자연으로 갑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연이라든지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인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탄소 배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됐는데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RE100이라고 하는 부분 선언하는 회사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 이걸 하냐 하면은 탄소 배출을 안 하면 좀 많이 힘들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왜냐하면 단가 자체가 높아질 거니까. 그렇죠? 그럼 탄소를 재료로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왜 이걸 시작을 했냐 하면 이유는 이겁니다. 탄소 조정세,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탄소 조정세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나라로 뭔가 수출을 하려 그러면 이 국경을 넘어갈 때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걸 갖다가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한 생산물은 탄소세를 내야 되니까 경쟁력이 어떻게 되죠?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이산화탄소, CO2의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CO2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수소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휘발유 자동차를 수소 자동차가 되었던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이전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말씀해 드렸죠. 수자원 부분에 대한 오페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수소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는데 왜 수소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얘기 한 번씩 하죠.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상암 경기장 1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냐면 450개 정도에 되는 부지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하죠. 원자력 발전소하고 같게 발전량을 내려 그러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풍력은 대충 한 5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50개 정도가 필요하니까 이게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 수소는 왜 들어가냐 하면 수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부생 수소가 있고 계질 수소가 있고 그다음 전기 분해를 하는 수소가 있죠. 부생이라든지 계질로 하는 거는 이건 CO2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전기 분해에는 수소가 안 발생하냐? 이 전기 분해하는 부분에서 이 전기를 뭐로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LNG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만들면은 이것도 수소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뭐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죠? 수소를 하려면 수소 스테이션이 필요하죠. 수소 스테이션을 짓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차를 하기 위해서도 효성중공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수소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효성중공업은 무조건 필요한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두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는 수소 탱크를 만들려고 그러면 수소 탱크 만들 때 안에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가 됩니다. 정리를 하라고 앞에서. 그래요. 다 말씀드리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내일 오전 8시부터 8시 반,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지금 부분에서는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익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강준혁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이전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아이디어도 2020 올해 1월 달에 올려드렸거든요. 시장 안에서 오르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 자체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내일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강준혁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한국경제TV에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또 해법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쉬운데 이 아쉬움은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